네, 2부 전격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에 관련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트루스 소셜에 지금 자동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를 다시 합의 이전 25%로 올리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국회를 지금 겨냥한 그런 발언을 내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국가 간에 이렇게 협의가 돼가는 과정을 대통령이 개인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도 굉장히 당황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저희가 국민의힘이 한미 간의 이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이 시트와 관련해서 국회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민주당하고 정부가 이것을 비준 대신에는 특별법, 대미 투자 특별법으로 이제 가름하려고 해왔었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지금 상황들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정부 여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어찌되었든 이 일이 엎어졌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문제를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관세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요. 제가 듣기로 그 미국에서 판매량에 있어서 일본 차 같은 경우 뭐 가령 디귿 업체라든지 H 업체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양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은 대다수 미국에서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근데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미국 판매량의 약 50%의 물량을 한국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를 25%로 올린다면 이 수출 물량이 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일본 차량에 비해서 우리 현대차가 받게 될 타격이 매우 클 거로 예상이 되고요.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현안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장 대표가 퇴원을 했는데 그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친한계획 시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뭐 탈당 권유 혹은 이제 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제명과 같은 이런 결정은 우리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을 옹호하거나 약간 국민의힘의 당원 뭐 어떤 강령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윤리위가 결정하는 최고 수준의 그런 윤리위 규칙이라고 인식을 하실 텐데 물론 김종혁 전 최고가 했던 발언들이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탈당 권유까지 이를 정도의 과한 행동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특히 당원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윤리위가 지금 상황에서 제명 혹은 탈당 권유를 해야 할 그런 대상들이 있다면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윤리위 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글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당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이 지금 제명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데 최고위 의결이 남아 있잖아요. 29일 날 지금 최고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그날 장동혁 대표도 당무에 복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들 있고요.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세요? 뭐 많은 언론이나 평론가분들이 이쯤 되면은 제명에 대한 결정 가능성 매우 농후하다라고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면 사실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제명이 됐을 때 서로 패자가 되고 상처만 남는 결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치킨 게임이라는 것이 양측에서 부닥쳤을 때 많은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명이라는 어떤 결정을 처분하는 것은 글쎄 물론 한 전 대표의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뭐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제명에 이를 정도의 결정에 해당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라든지 당원들이 좀 의아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근데 결국에 이게 다 정치의 과정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라든지 과거에 한 전 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일 때 사무총장이셨고 장 대표께서 또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장동혁 대표께서는 최고위원으로 이제 당시 사실상 러닝메이트로 이제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이 보실 때는 두 분의 사이가 당시에 굉장히 밀접했고 좋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그땐 또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 당시에는 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여러 방송에서 한 전 대표를 옹호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발언들도 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네. 시간이 흐르고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당 대표가 되신 다음에 반대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장 대표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 뭐 장 대표가 하시든 네. 뭐 장 대표 주변의 참모분들이 하시든 네. 받아들이는 국민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뭐가 있었길래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지는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것이 좀 의아함을 많이 일으킬 것 같고요. 네. 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치킨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네. 분한테 다 이로울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했는데 또 이제 집회가 예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장동혁 사퇴구호가 1차 집회에서도 났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집회가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은 그보다 더 높은 수위의 또 구호들, 주장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홍이라는 이 단어가 더 깊어진다라는 표현을 넘어서는 얘기까지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지금 어제 의총도 있고 했는데 당내에서 좀 뭔가 행보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당내에서 많은 의원들이 예. 또 여러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제명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과연 제명에 이를 정도로 정말 그렇게 해당되는 어떤 행위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와 또 당대표께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있기를 많은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데요. 사실 어제도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지지자분들이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고 이제 비난한 것에 대해서 또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도 이제 최고위에서 있었다고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약간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글쎄요 국민들께서 참 국민의힘 한가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계엄이 있고 나서 대선이 있었고 물론 잘 못해서 저희가 대선에 패배했었죠. 그렇다면 한 1년 동안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잘 혁신해서 정말 지금 제대로 저희가 혁신하고 개혁한다면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당내에서 이 사실상 권력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징계하느니 마느니 가지고 싸우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한정당으로서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한가한 거 아닌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고 제가 그 과거에 비대위원장 할 때 이준석 전 대표를 과거에 징계해서 해당 행위와 관련해서 징계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도 이준석 대표 할 때도 제가 청년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 징계에 대해서 과도하다라고 같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이 권력에 의해서 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잘못했던 과거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는데요. 다시 시간이 흘러서 지도체제가 바뀌고 나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우리 당이 앞으로 혁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생각들도 같이 했습니다. 네. 장 대표가 이제 8일간의 단식을 끝냈는데 끝내게 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단식장에 왔습니다. 네. 일단 단식에 대해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뭐 어느 여론조사를 언급하기보다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거 아니고 뭐 오히려 살짝 더 빠졌다는 여론조사도 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의원님은 이 단식의 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 뭐 단식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단식의 목적이 당연히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대표께서 정말 절실하게 단식이라는 투쟁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적은 사실 이뤄내지 못했잖아요. 민주당이 아직도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 그 목적에 비춰 봤을 때는 대표께서 절실함을 비추어서 했던 투쟁에 대한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안 한 것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다만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면 가령 뭐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회복하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당내 여러 현안들 또 이렇게 뭐 보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목적이었더라면 기대했던 것만큼의 어떤 목적도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식 투쟁 종결을 놓고 공조할 사안이 박근혜 전 대통령 출연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그 실타래를 푸는 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좀 해석할 여지가 상당히 있는 발언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단식을 특검법 관철을 위해서 시작하셨고 여의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단식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이른바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29일 날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과연 그때까지 대표 건강이 정말 단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들 많이 하셨는데 어찌되었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오셔서 단식이 끝나는 과정이 뭐 어떤 분은 저희 특히 당원 같은 분들은 뭐 감동적이었다라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일반 국민이 봤을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이 건강 관련해서 매우 많은 걱정을 하셨던 의원으로 알고 있고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그 등장에 대해서 그렇게 실타래를 푸는 것 이라고 하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한 이유 중에는 원래 이준석 대표가 그 외유 일정을 빨리 종결하고 이제 돌아와서 했던 얘기 중에 공조할 부분을 공조하겠다, 방안을 생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단식장에 오시고 그리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단식을 푸는 것이 이게 일종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함의들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유영하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와 연결되는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의 영역이다 보니까 특히 이준석 대표께서도 이제 발언을 하면서 그러한 지방선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추측성 발언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그것이 증명되지도 않았고 그냥 의혹만 가지고 그걸 제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식을 끝내는 과정에 있어서 당원들과 또 국민들 간의 생각이 달랐던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방선거 공천하고 또 연결돼서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그 행보에 대해서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글쎄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아마 장동혁 대표 측에서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단식에 대한 종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있었을 거고 많은 참모들이 그 과정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하고 이제 어떤 해결책을 좀 모색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이상 그 이하에 대한 어떤 해석을 두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선거가 실제로 있고 그 당시 공천까지 가봐야 뭐 여기에 대한 증명이 있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이야기들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질문을 넘어가겠는데요. 김재섭 의원이 장 대표를 향해서 공간을 넓게 쓰면 좋겠다. 지방선거에서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도 모두 함께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이 계엄의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한 1년 정도 혁신을 잘했더라면 지금보다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 더 낙관적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배경에는 뭐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와 같은
정당의 나름대로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또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망도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 한 전 대표의 어떤 제명권이라든지 여러 개들이 맞물리면서 지방선거에 대한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존재합니다. 다만 그 언급하셨던 그 두 분들이 실제로 지방선거라든지 아니면 올해 있을 국회의원 재보궐에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두 분의 의사도 모르는데 당이 먼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이 예의도 서로 간에 아닌 것 같고 그 두 분의 의사를 좀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어찌되었던 그 두 분이 당연히 당에서 역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독일 베를린에 독일 초청으로 이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요. 네. 그 독일의 많은 정치인들, 특히 보수 정치인들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대한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인 상황들, 또 트럼프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특히 한국과 독일이 어떤 행동들, 어떤 것들을 공통점으로 모색하면 좋을까에 대한 자리였는데 네. 그 30여 명 정도 모이는 자리에서 그 한국 정치인은 저 혼자였습니다. 근데 독일의 보수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 또 정당 관계자들이 그 중요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한테 묻는 게 국민의힘은 같은 보수 정당이니까 연대하는 정당이니까 국민의힘은 도대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일의 보수 정치인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는 계엄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네. 잘못된 행위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도 체제가 바뀌면서 마치 계엄을 옹호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독일에서 봤을 때 독일 정치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 조금 전에 트럼프 뭐 관세 얘기도 하고 국제 정치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 토론회 장에서 독일 보수 정치인들이 저한테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계엄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네. 국제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이렇게 보는데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계실까 이런 굉장히 아쉬운 생각들이 좀 만감이 교차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도 말씀 들으니까 독일의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고 그 시시각각으로 이 상황들을 보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신선했고요. 또 저희 정치가 국내용만은 아닌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근데 상대당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격적으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합당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양당 대표께서 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당원들을 잘 설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그러니까 추측입니다만 네.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기 전에 야당의 신분이었을 때는 그때 이재명 대표 체제였겠죠.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이 중요한 문제일 수는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당이니까 네네. 하나의 정당이 돼서 큰 야당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 이 두 정당을 컨트롤하면서 어떤 경쟁시켜서 파일을 늘려가는 것이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정치공학적인 생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선거를 합당하기보다는 연대를 해가지고 공천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더 매력적인 후보들을 여당의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지방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서 대통령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을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의 그러한 생각하고는 다르게 정청래 대표가 이걸 언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합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여당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정치공학적인 생각들이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이 의견도 내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이 다르지 않을까 추측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이 어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걸 보면은 발언들이 그 앞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DNA라는 단어로 설명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반감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이 DNA란 말이 흡수통합이라는 이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중요한 그 정계 재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네, 예. 합당이 된다면요. 의원님 보시기에요. 두 당이요. 당대당으로 통합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흡수 통합의 형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우리 정당사에 이 당대당 통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 과정에서 당대당 통합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정당 간에 합당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큰 정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정당이 큰 정당에 흡수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적인 정치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흡수 통합이 되는 형태가 될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생각이 조국혁신당은 대다수가 다 비례 의석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또 지역구 의석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국혁신당의 목소리가 좀 더 적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게 저희가 과거에 이제 미래통합당 통합 과정에서 보고 과거 정당들 간에 봤을 때도 결과적으로는 현실 정치에서는 큰 정당이 더 큰 어떤 그런 이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누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선거에서의 어떤 시너지 상승 효과를 생각해서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청래 대표의 추진 이유였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 여러 물론 예측 중에 하나가 조국혁신당이 공을 들였던 호남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아직은 비교적 열위인 지역에서는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 이거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당대당 통합이든 흡수 통합이든 통합이 됐을 때 선거에서 기대했던 대로 상승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상승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연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더 유리한 판단들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조국당은 조국당대로 각 지역에서 활발하게 뛰던 후보자들도 있을 거고 민주당에서 이제 부른 용어에 의하면 이제 지역위원장분들 다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합해가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절충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역은 민주당 후보한테 드려야 되고 어떤 지역은 조국당 후보한테 드려야 되는 이 기계적 합의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뛰는 후보들 모두가 다 절실하고 중앙당에서 결정해주는 그 기계적 절충에 의해서 누군가에겐 기회가 가고 안 가고 이런 것들이 글쎄요 선거가 가면 갈수록 갈등이 더 봉합되는 것이 아니라 증폭되지 않을까. 제가 경험상 비춰봤던 선거 앞두고의 통합은 그런 각 지역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찌되었던 민주당과 조국당의 합당 논의가 공교롭게도 항상 정치에선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이 보수 진영에 특히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대한 선거 연대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도 두 당이 합당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은 반대적으로 이 보수 진영도 이런 연대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더 커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예. 저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오히려 이 합당 얘기가 없을 때보다 지금에 와서 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지금 쌍특검, 뭐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지금 공조를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지방선거에서 연대 부분이죠. 당대당 통합은 이거는 개혁신당 입장은 지금 계속 분명하기 때문에 이 예. 부분은 질문을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선거 연대 차원에서 지금부터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을 짚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먼저 혁신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개혁신당하고 선거 연대를 하더라도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근데 상황이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네. 이 정치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어떤 스포츠에 비유하기도 하고 싸움에 비유하기도 하겠는데 어찌되었든 민주당과 조국당이 그렇게 된다면 공학적인 측면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도 그런 논의들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할 때 하더라도 뭐 할진 모르겠습니다. 할 때 하더라도 공정한 경쟁에 대한 룰을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기계적 절충에 의해서 이 지역은 뭐 국민의힘이 후보 내고 이 지역은 개혁신당이 후보 내는 이런 어떤 기계적 절충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공정한 경쟁,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와 개혁신당 후보 간의 어떤 단일화도 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런 공정한 기회를 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지금 이혜훈 후보자가 결국은 지명 철회로 끝났습니다. 그 청와대는 계속 실용과 통합에 방점을 두고 이른바 보수 인사 기용을 계속할 의지는 표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다른 자리로도 보수 진영의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근데 대통령께서 정말 통합에 대한 의미로 보수 인사들을 기용하실 생각이라면 사실상 뭐 연정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최소한 그러면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 빼가게 하듯이 계속해서 뭐 보수 인사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마치 통합 인사라는 미명 아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네. 정정당당하게 정말 대통령 말씀처럼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보수 인사를 기용하실 거라면 국민의힘에 요청을 하셔서 국민의힘의 인사를 추천받으시는 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합의 의미에 진정성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계신 배현진 의원이 이혜훈 후보자가 전 후보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낙마와 관련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보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셔서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글쎄 뭐 제가 경기도 소속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예. 서울시당의 해당 지역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듣지를 못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여당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시킨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헌법소원이 인용될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리 많지가 않고요. 하다 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이 입법에 대한 미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헌법 소원에 대한 것을 청구한 것이고, 그건 그것대로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으면 존중하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과반의 정당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한테 과반의 의석을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과연 지도부가 이 과반의 의석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의석이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60석 의석 중에 6석밖에 저희가 지금 없습니다. 그럼 경기도 내에서 이 의석을 넓히기 위해서 과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잠시 후 글로벌 톡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